가난뱅이 한국인. 세탁소에서 세탁이나 해. 냄새 나니까 너네 나라로 돌아가.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런 학교에 다니는 거야? 세탁소 일이나 해. 미국 명문 고북도에서 한 한국인 소녀를 향해 비난 세례가 쏟아집니다. 한국인 소녀는 고개 숙인 채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출신 데이터 분석가 클레어 강입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허름한 세탁소에서 시작됩니다. 매캐한 세제 냄새가 가득한 세탁소. 저는 여느 때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배인 세제 냄새는 5년이 지나도록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거스름돈을 정리하던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유리문 밖으로 5명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리아 맥켄지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의 퀸카이자 저를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는 무리였죠. 지난주에도 제 사물함에 들어온 세탁소 냄새라고 낙서해놓고 옷에 일부러 음료수를 쏟아 내 집에서 빨면 되잖아 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탁소 앞에서 멈춰 섰고 저는 카운터 아래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으악, 여기 클레어 강네 집 아니야?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리아의 목소리에 친구들의 키득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일부러 크게 콧등을 찡그리며 걸어가는 신용을 했고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안에 있나 볼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고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순간 세탁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저기 클레어 있는 것 같은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들키면 내일부터 학교 생활은 더욱 끔찍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리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행히 그들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여성 손님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향해 일어나면 리아 무리가 저를 알아볼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손님은 카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직원을 찾았습니다. 안쪽 작업실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급히 나오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님은 저를 노려보더니 기본적인 서비스도 안 되는 곳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에 가슴을 후벼 파졌습니다. 클레어,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학교에서 매일같이 당하는 놀림, 쏟아지는 조롱의 말들, 그리고 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들통나면 내일은 또 어떤 지옥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지만 분노가 차오르던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림질로 까맣게 탄 손가락, 일하다 생긴 굳은 살, 그리고 지친 눈가의 주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도저히 엄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서울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강 클리닝을 운영하던 시절 우리 가족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탁소는 늘 활기찼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어깨는 지금처럼 무겁지 않았고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세탁소 딸이라는 꼬리표도 쑥스러운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돌아온 친척의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면 대박이 난다는 말에 부모님은 제 미래를 위해서라며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정착한 곳에는 이미 수십 개의 한인 세탁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서로 더 낮은 가격을 내걸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산 세탁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곳이었죠. 매달 말일이면 렌트비의 수도세, 전기세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장비 수리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고장난 기계 앞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른 세탁소처럼 새 기계를 들여놓고 싶어도 은행에서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카운터에 혼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먼지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시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급히 밝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뒤에 숨은 절망감이 보였습니다.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세탁비를 깎아달라며 떼를 쓰는 손님도 있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쏟아부었기에 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여전히 저는 세탁소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과거를 그리워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독한 따돌림을 견뎌냈어요. 새로운 고등학교에 들어가 새 친구들을 만나면 새 출발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기대는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첫 학기 첫 점심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익숙한 냄새였지만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치였어요. 옆자리의 아이가 콧등을 찡그리더니 물티슈를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아이들이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으아, 여기서 먹지 말고 밖에 가서 먹으면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급히 도시락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냄새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한 학생이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왔다가 카운터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학생은 몰래 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우리 학교에 숨겨진 알바생 발견, 세탁 맡기면 특별 할인이라는 글과 함께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며 키득거렸고 일부러 제 자리 앞을 지나가며 옷을 툭툭 쳤습니다. 여기 커피 얼룩인데 세탁 잘 되려나? 누군가의 빈정거리는 말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지옥이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낙서가 생겼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전문. 세탁 접수 여기서 해요. 특별 할인 문의. 지우면 또 생기고 또 지우면 더 심한 말들이 적혔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으러 라커룸에 가면 더러운 옷들이 제 라커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한때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의 태도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라며 둘러댔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예 모른 척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조별 과제가 있을 때면 누구도 저와 한조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제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주 앉던 구석 자리의 책상에 세탁소에서나 일해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채 교과서를 펼쳤는데 거기에도 같은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책장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대출 카드를 확인했을 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 대신 세탁소 딸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실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화학 시간, 선생님은 얼룩 제거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니 잘 알겠지 않냐는 말씀에 교실은 폭소가 터졌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클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탁소 딸, 그리고 냄새나는 아이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일로 등골이 휘도록 일하시는 부모님께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칠판 앞으로 나가달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발을 걸었고
저는 교실 바닥에 넘어졌어요. 순간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저는 알 수 없었고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어요. 나는 그저 클레어 강일 뿐인데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세탁소와 연관 지었습니다. 내 성적도, 내 존재도, 내 미래까지도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세탁소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조별과제 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제 수업의 지역사회 발전 방안 프로젝트였죠. 팀장이 과제를 분배하던 중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료 정리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맡기겠다면서 세탁소에서 손님 응대를 많이 해봤으니 잘할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팀원들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숨은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제 기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팀장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발표하면서도 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팀원들이 모든 공을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음 주에는 학교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학생회에서 각 반별로 기부 품목을 정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반은 중고 옷을 기부하면 좋겠다고. 클레어네 세탁소에서 다림질이라도 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죠. 교실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마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세계 경제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민자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들의 자녀들이 마주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말이에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발표가 가장 설득력 있었다고 칭찬하셨고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도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는 세탁소 경제학 특강 강사 클레어 강의라는 악의적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제 자리에는 더러운 손수건과 양말이 던져져 있었고 미래의 세탁소 CEO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익명의 SNS 계정에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탁소 마케팅 전문가 클레어 강의 특별 강연 장학금 대신 세탁 쿠폰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친구들이 일부러 링크를 보내며 웃었습니다. 전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놓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비웃음은 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 제 책상 위에 장학금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서류를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냐는, 장학금을 못 받으면 세탁소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좋은 뜻으로 저를 도우려 하셨던 거였는데 그 선의마저 새로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지만 그곳에서조차 책장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출 카드에는 제 이름 대신 세탁소 장학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집에서 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출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이번 달 렌트비도 겨우 마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대로 버티기 힘들면 세탁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무심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방과 후에 시간이 좀 남지 않냐고. 가끔이라도 조금씩 일손을 도와달라는 말씀이셨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그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을 살아남아야 하는 비참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학생으로서 완벽한 성적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죠. 누군가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도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드디어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교실은 술렁였고
학생들은 복도 게시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게시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내려갔습니다. 3등, 2등, 그리고 1등 자리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클레어 강, 전교 1등. 다시 보아도 같은 글자였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읽었고 순식간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카페인 과다 복용이라도 했냐는 농담부터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설마 저 가난뱅이가 하며 저를 쳐다봤고 또 어떤 아이들은 교무실로 달려가 확인하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 세탁소 일하느라 바쁠 줄 알았는데 컨닝한 거 아냐? 공부만 하니까 그렇겠지. 집에 TV도 없는 가난뱅일 텐데. TV도 못 보는 애가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동안은 이런 말들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부러 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들고 있던 책들이 우르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조용히 주워들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커서 세탁소나 물려받을 텐데 공부는 왜 하냐? 그 순간 7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늘 조용하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에서 일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책 보는 게 내 하루야. 너희는 상상도 못하겠지? 너희는 그저 앉아서 나를 판단하기만 하지. 복도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던 아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변의 시선이 불편했는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학교 수학 경시대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시 단위 대회에 나갈 수 있고 거기서 입상하면 전국 대회까지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대회 준비는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세탁소 카운터에 앉아서도 한 손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문제를 풀었고 손님이 없는 틈틈이 거스름돈을 세며 암산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미적분을 풀다가 책상에서 잠들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제 잠을 못 잔 얼굴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꼭 이겨야 해요.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지? 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문제지를 받는 순간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시험지를 읽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매일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밤늦게까지 풀어온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공식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영역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수상자를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등, 2등이 호명되고 마지막으로 1등이 불렸습니다. 1등, 클레어 강. 강당이 술렁였고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을 때 교장 선생님은 제가 학교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진짜 대단하다. 아이비리그도 가능하겠는데? 이제는 놀림이 아닌 진심 어린 감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로 상장을 들고 돌아왔을 때 평소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평소 세탁소 일로 늘 피곤해 보이시던 부모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주다니. 라고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MIT 합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세탁소 문을 하루 일찍 닫으셨습니다. 우리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축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저를 향해 수근거리는 말에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해졌어요.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심장이 떨렸습니다. 강의실은 숨 막힐 듯한 집중력으로 가득했고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 내려가는 복잡한 수식이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저 공식은 최근 논문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강의실 곳곳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제 옆자리 학생은 벌써 필기를 끝내고 교수님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문제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순간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지만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B+. 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점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도서관 구석에서 울음을 참으며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여기서 밤새는구나. 엘리였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항상 조용히 앉아서 필기만 하던 아이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놓친 부분을 짚어주었고 저는 제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학과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그룹은 이미 가득 찼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엘리와 둘이서 새로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교수님과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때로는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시장 예측 모델에 관한 과제를 내주셨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매일 밤 부모님이 정리하시던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줄었고 초봄이 되면 겨울 코트 드라이클리닝이 몰려들었으며 여름에는 반팔 셔츠 세탁이 급증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단골 고객들이 평소보다 많은 옷을 맡기곤 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분명한 패턴이 존재하는 데이터였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이런 예측을 잘못하면 바로 손해로 이어졌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기를 놓치면 세탁물이 밀려 고객 만족도가 떨어졌고 한산한 시기에 직원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큰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MIT에서 배운 시계열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 변화와 매출의 관계, 특정 기간의 소비 증가 패턴, 프로모션 전후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모니터를 유심히 보시더니 눈썹을 찡그리셨습니다.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소비 예측 모델은 단순히 계절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행동에는 더 분명한 트리거가 존재한다고. 기온이 5도 낮아지는 것보다 첫눈이 왔을 때 매출이 급증하는 패턴이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단순한 계절성 모델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점을 반영한 예측 모델을 만든 거군. 저는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이 개념은 소매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자동차 세차장도 단순한 날씨 패턴이 아니라 첫 폭설 이후 고객 수가 급증한다는 걸 반영하면 마케팅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 제안이 채택되어 교수님은 제게 논문 작성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고 우리의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도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시작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인턴십에서 첫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할 때마다 팀원들의 시선이 불편했고, 제 의견은 항상 마지막에 검토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무시되었다가 다른 팀원이 같은 제안을 했을 때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서 핵심 변수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팀 리더는 한숨을 쉬며 역시 아시아인은 어쩔 수가 없네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다른 팀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사흘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팀회의에서 제가 발견한 새로운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 리더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설명을 경청했고, 다른 팀원들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패턴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앱의 사용자 행동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팀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시아 출신 인턴이 아닌 실력 있는 동료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인턴 중 유일하게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제 방식대로 성공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MIT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세탁소 딸이나 아시아 출신 학생이라는 꼬리표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클레어 강이었고 제 방식대로 성공을 증명해낸 MIT 졸업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졸업 논문 발표가 끝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너만의 특별한 시각을 만들어냈어. 그게 바로 내 강점이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던 그 세탁소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저만의 독특한 강점이 되었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것이 결국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임을 말이죠. MIT 졸업 후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테크 기업 중 하나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팀은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맡았고, 저희 성과는 빠르게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제 이름이 주요 경제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민자 출신 MIT 졸업생,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주도하다. 회사의 CEO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어처럼 이민자 출신의 젊은 인재들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입니다. 이 기사는 곧바로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었고, 주요 매체들은 제 성공 사례를 조명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미국 드림을 보여준 놀라운 스토리다. 이런 인재들이야말로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저희 성공 스토리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강연과 행사에 초청받으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MIT 시절 연구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비좁은 아파트, 김치 냄새 난다며 놀리던 아이들,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라고 소리치던 교실 복도의 기억들. 나는 운이 좋았던 걸까? 나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드디어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실리콘밸리 인근 지역에 클레어 희망센터를 설립했어요. 이곳에서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학업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센터를 찾은 학생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제 발음을 웃으면 어떡하죠? 학교에서 저를 한국인이라고 놀리는데 가끔은 저도 한국인이라는 게 싫어요. 엄마가 청소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아무도 저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과거를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더욱 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초라한 옷차림. 소년은 조용히 앉아 상담사의 질문을 듣다가 말했습니다. 전 MIT에 가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간절하게 꿈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은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변할 거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 봐. 그날 이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과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 길을 개척했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클레어 강 아니야? 맞아. MIT 출신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그 한국인 여성. 부모님은 놀란 듯 바라보셨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아니, 한국인의 자랑이야.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복도에서 외로웠던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할 차례였습니다. 클레어 희망센터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MIT 지원을 약속했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이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센터를 확장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MIT와 협력하여 이민자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 대학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연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까지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받은 기회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클레어 강, 어린 시절 세탁소에서 부모님의 고단한 노동을 보며 자랐던 그녀. 학교에서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MIT를 거쳐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은 새로운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탁소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클레어 강. 하지만 클레어는 그 편견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클레어처럼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